자, 여러분 교재에 그 뭐죠? 고소설론가 작가의 79쪽부터 할 차례가 있죠. 고소설론 작가를 한 1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근현대 문학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록의 경우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 79쪽을 한번 보세요. 79쪽에 영희록의 경우. 그래서 이제 영희록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보면 3권 3책으로 구성되었고 낙선제본 소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낙선제라는 것이 창덕궁에 지금 낙선제가 있는데 일종의 그 왕실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79쪽 여기서부터 짜리 맞죠? 79쪽 왕실 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낙선제에 있는 책들이 다 뭐 딴 데로 옮겼어요. 뭐 부장각이든 어디든 딴 데로 옮겨서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낙선제본 소설, 그러니까 이게 궁녀들이 밤에 심심하고 막 무료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뭐 태백 산맥 10권 이건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으로 따지면 옛날에 막 한 200권짜리 책도 있어요. 200. 물론 이제 페이지가 요즘 건 아니겠지만 대단한 그 상상력 아닙니까? 우리 뭐 단편 소설도 저 한 3장 쓰면 미천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작가가 주인공 손기의 일대기를 통해서 신의와 영업의 비경을 보여준다. 천상적 하늘이죠. 비의라는 것은 이제 이 비밀스러운 뜻 이런 뜻이에요. 이 의자가 뜻 의자죠. 비의죠. 오묘한 이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그 존재론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쭉 읽어보시면 재상 있고 도관에서 예불을 하고 또 옥황상제가 이제 천상 존재를 점지해서 태몽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참지정사 형옥이 이인의 청거로 손길 사이로 맞이했는데 병신 사위를 뭐 구박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병신 아들 낳았잖아요. 원래는 잉태 14개월이 아니잖아요. 10개월이지 10개월. 네,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뭐 또 막내딸의 대필로 소은성이라는 인물을 맞이함에 별당으로 자취를 감췄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넘겨보세요. 이건 뭐 다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수모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80페이지도 보면 8번에 그리고 출가 있고 소식이 끊기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거기 한 14번 정도 보세요. 황제가 6월에 사악한 장난으로 와병, 그러니까 병으로 누웠다는 소리예요. 와병이라는 거는 사경을 헤매자 무의. 옛날에는 무당이 다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무당 의자, 의사 의자 이게 옆에가 요즘 닥터잖아요. 닥터. 이게 이렇게 막 쓰여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침통이에요. 침통. 이 화살 십자에다가 이 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침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병 같은 거 이제 이 의사를 가르치거든요. 옛날에는 다 무당이 다 의사였잖아요. 지금도 샤먼들이 다 무당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의 장천사가 시술했으나 소용이 없고 이제 신통력을 경합해 승리하고 다시 이제 황제를 소생시키고 이제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명이 다해서 백학을 타고 청성산 선교를 돌아가는데 이 백학이라는 것은 하얀 학이잖아요. 결국 이상향으로 가는 일종의 매개는 이런 것을 이제 백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학을 타고 이제 가는 천성산 그 선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선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종의 우리가 성속 소설 할 때 그렇죠? 신성 소설이 이제 선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기출 문제를 풀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안 하고 이제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고소설론가 작가하고 그 현대 소설론 현대 소설론 아니지 현대 실론 맞죠? 현대 실론 그거는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에 보면 병신으로 태어나요. 여기 8세가 되도록 일어서지도 못해. 그래서 수모를 다 받죠. 그래서 이제 동양묘 청성관이라는 도관, 성소공관. 성소가 여러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소. 이 슈라인이라고 해요. 슈라인.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쉬라인이란 말 되게 많이 써줬더라고요. 이걸 이제 성소, 신성한 공간.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걸 쉬라인이라고 해요. 이 성소라는 곳에 칩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천서 세 권으로 수확하고 비범한 도가적 영웅으로 변신했던 소속 집단을 복귀하는 거. 이런 신통력을 행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때 금방울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건데 거기에서도 신통력을 행사하는 도가적 변신 모티프가 많이 나오잖아요. 박시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편 소설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자 81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 도가적 세계관을 지향한 성속 갈등,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신성 소설의 성이고 이 속은 속세 이런 걸로 성속 갈등이라는 것은 이 신성 소설, 이거는 세속 소설.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 그래서 신성 소설은 결국 주인공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다 신성 소설이에요.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성 소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이 막 나와요. 거기 81쪽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막 시련을 겪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과 건속의 학대. 이게 되게 많아요. 거의 레파토리.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얘는 사익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걸 무슨 지감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지인지감. 지인지감인데 거의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 사유로 삼잖아요. 사유로 삼는데 결국은 장인이 될 사람 어디서 핍박을 하냐면 처가에서 핍박을 해요. 맞죠? 처가에서 핍박을 한다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장인 될 사람이 죽고 나서, 일반적으로 레파토리가 그래요. 죽고 나서 처가에서 핍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81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처가 건속의 학대, 시련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엄룡과의 쟁투, 퇴치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괴물이죠. 쟁투, 퇴치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는 바보 사이 학대담은 온달 전승. 온달이 바보 온달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고전 소설에서도 낙성, 미룡, 장풍운전, 소대성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소대성전, 장풍운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안 나오지. 소대성전, 장풍운전을 뭐라고 하냐면 창작계 분담 소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역사계 분담, 역사 분담 소설이 있고, 그렇죠? 임경업경 같은 건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임경업경. 근데 뭐 이런 것은 역사 분담 소설인데, 유충열전, 춤과 열을 지닌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충열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창작계. 개성할 인물이다, 풍운하다, 춤과 열을 지녔다, 이렇게 애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쪽에 이제 보면 81쪽에 거기 막 나오는데 이걸 다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이런 인물 자체가 그런 괴물과 대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전 소설 강독에서 배우셨죠? 지하국, 대적, 퇴치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지하국에 괴물하고 퇴치했는데 거기서 여자를 구해줬어요. 여자를 구해줬는데 이 여자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구해주면 이 여자는 되게 뭘까요? 공주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주니까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요? 사이가 되는데 보통 이제 남자가 잡혀 있어. 그러면 여자가 구해주잖아요. 여자가 구해주겠죠. 그러면 이 남자는 뭐 할까요? 왕자가 아니고 그냥 이 여자의 남편이에요. 구해줘봤자 뭐 올라가지도 안 올라가죠. 올라가지 않죠. 되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라고 82쪽에 보면 나오죠.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 이것도 이제 이 낙선제 본 소설군이 보여주는 것이 성과 속의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전부 다 되게 그런 어떤 작품들에 대한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던 어디냐면 고소설의 사회와 인간에서 이 성속 뭐 이런 것들 공부하셨었죠. 그런 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2쪽입니다. 82쪽. 이걸 이제 보통 낙천등원을 이거 앞에서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중간형이라고 그래요. 중간형.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 소설, 세속 소설, 중간형 소설. 기억이 안 나는 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있어요. 소설. 신성 소설이 있고 세속 소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수학 시간에 배웠던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적인 것이 들어간 게 교집합 아닙니까? 맞죠? 이런 것들이 중간형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을 가진 것을 중간형 소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거기 이제 82쪽에 낙천두군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남녀 주인공이나 정인군자에게 긍정적인 정치인들의 경우는 고소설에서 쉽게 발견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신선하진 않죠. 감동적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인물이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천상의 초월자에 의해서 미리 설계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라고 해요. 천정. 하늘이 정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천정이라고 그래요. 천정. 그렇게 미리 설계돼서 주어진 생명의 길을 이제 걸어간다는 거죠. 불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인공을 보좌하는 부하들, 또 창가의 인간군, 애욕에 사로잡힌 인간군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주인공의 유모인 정마란이라는 여인, 원래는 사족녀라는 건 뭐냐면 양반가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족이라는 게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경화사족. 고전문학 공부하다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경화사족. 이 서울 양반이 서울 양반. 사족이라는 게 양반이고 경화라는 게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걸 경화사족이란 말을 써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양반가의 교수였지만 계모의 학대와 농간으로 창가에 잘못 빠져버린 해랑 같은 인물, 창가의 인신매매, 율락행위 알선을 위협으로 하는 뭐 악덕 포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잡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산사 비군이니까 여승이죠. 남자 스님은 비구라고 하고 이건 아시죠? 비군이 등은 현실적, 세속적인 인간의 체취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거기 그 83쪽에 밑에 인용문을 읽어보면 뭐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뭐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위에 인용한 장면은 주인공 왕공자 일행이 위기를 모면기 위해서 정어간이라는 비군이 암자로 도주해요. 그곳에 치과하고 있는 여성들로부터 당하는 육체적인 핍박 장면이다. 여성의 신분으로 그럴 수가라는 윤리적 당위론을 불식하고 본다면 생생하고 사실적인 현장감, 정욕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장면만 더 보기로 하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 작품들이 뭐랄까요,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읽어보면 84쪽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후마라는 창가 포주의 입을 빌려서 편백되는 대화 장면에서 양갓집 여인이 창렬로 전락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 속의 갈등을 이제 이렇게 중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써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고소설에서 다룬 인물 간의 갈등은 충신과 간신, 전처 소생과 계모 사이. 보통 이제 계모는 스텝맘이라고 그래요. 스텝맘. 이 스텝이라는 게 계단이잖아요. 계단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이어준다. 계모를 스텝맘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처와 첩 사이.
그 첩첩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가정 소설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첩첩 간의 갈등. 네, 이걸 진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충형. 우리가 이제 가정 소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계모형 가정 소설이 있고, 기억 안 나면 또 쓰세요. 뭐 계속 공부는 반복이니까. 쟁총형 간 총애를 다툰다는 거예요. 총애를 여인들끼리. 쟁총형이고, 그 다음에 그 콩쥐팥쥐 이런 건 다 계모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신화적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신화적 구조라는 게 뭡니까? 시련을 겪고 나서 결국은 주인공이 성숙을 이루는 거.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무슨 구조냐? 바로 신화적 구조. 실현에서 성숙이 이루는 구조를 신화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114쪽까지 있어요. 무려 이 대장편 소설이.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고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할게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이 작품에서 이 당시 세태를 금백이면 귀신도 산다. 이게 참 재밌죠. 그럼 금백이 뭔지 알아요? 금백? 금은 알 거고. 금이 뭐예요? 금, 골드. 맞죠? 금이 골드잖아요. 이 백은 뭘까요? 여기 백이 뭘까요? 네? 뭐라고? 은이 아니고 비단입니다. 객서란 말 안 들어봤어요? 객서? 옛날에는 그 노자 도덕경을 이제 죽감 뭐 대나무에다 쓰기도 하고요. 옛날 종이가 없었잖아요. 비단에다 써요. 참 대단하죠. 그게 백서예요, 백서. 비단에다 쓰는 게 있어요. 네, 비단. 네. 그래서 금과 비단. 그러니까 골든 실크가 있어요. 금백.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산다는 거예요.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뭐 돈이면 다 돼. 그 우리가 호밀밭의 학문에서도 여기 나오거든요. 인 뉴욕.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 뉴욕. 뉴욕에서는 money talks everything.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은 모든 것을 말한다. 맞죠? money talks everything 이런 말 쓰는데 금백이면 귀신도 산다. 이 참 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화폐 경제적인 배금 물질 배금 사상이라는 건 물질 만능주의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그 소설을 보면 옛날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옷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걸 뿐이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똑똑해 옛날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5쪽에 뭐 인용문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천인, 양인의 민중층의 경제 상황이 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단락 인용문을 넘어가고 사채행위가 요즘도 사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행위, 뭐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이 많고 자 86쪽 또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토속적인 미풍양속도 믿지 못하게 된 세상 금백이면 귀신 이거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는 곧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 자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 이걸 영어로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게마인샤프트 아마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이걸 게마인샤프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게젤샤프트 사회문화 시간에 이거 들으셨을 텐데 개발 처음 들어보세요? 하여튼 뭐 그러면 알아두세요. 독일어예요 독일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그러니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는 뭐냐면 공동사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 관련된 거. 성. 그러니까 그 신성할 성자. 신성소설, 신성소설. 이해가시죠? 근데 이익사회가 뭐겠어요? 세속소설. 개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공동사회가 그 신성소설 그런 의미고 이익사회가 세속소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세속적인 걸로 이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6페이지 인용문 이상 인용문에서 재화를 축적한 천인이 속량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비문서 같은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되는 거. 그 여러분 그 뭡니까 양반전 있었죠. 그 3학년 1학기 때 연암 박전의 양반전이라는 기억은 나시죠? 뭐 그 양반전이 속량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다가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고을의 원님이 경제 몰락에 따라 천인계층으로 전락을 하거나 화폐 만난 사종녀, 그러니까 또는 양간,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이게 재앙 화자의 폐할 패자입니다. 화폐라는 게 이게 화자가 재앙, 패는 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반가에서 갑자기 뭡니까 몰락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87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미 앞에서 작가가 전통사회 미풍양속의 화폐경제적 배금사상, 물질 만능주의라고 쓰세요. 배금사상이 어려우시면 거기 87쪽 세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첫째 줄.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표층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작품을 볼 때 표층 구조와 뭐가 있다? 심층 구조가 있다.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부전을 한번 보세요. 흥부전 그걸 이제 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형과 동생 뭐 우애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결국 분홍의 출현이에요. 분홍의 출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층구조, 심층구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전에서 여러분 그 심청전에서 보면 이 재밌는 게 인당수에 빠지죠. 이건 뭐 모르는 거 없죠. 심청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근데 인당이라는 게 이마에 있는 이걸 인당이라고 해요. 관상학에서. 그러니까 결국 인당수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실제로 심청이 이렇게 인당수에 떨어졌다는 의미도 물론 되겠지만 그건 표층구조나 심층구조는 정신적인 깨달음을 의미해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실제로 뭐 심청이가 그쪽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깨달음을 인당을 썼잖아요. 인당.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아버지와 관련돼서 아버지는 그거잖아요. 뭡니까? 신공사가 뭐 공양미 상백석을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심청이가 나도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만 뭐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 소설에서는 얘가 이제 팔려가서 이제 인당수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부모님에게만 내가 의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든가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신봉사대로 만약에 심청이가 이렇게 뭐 살았다고 하면 그냥 좀 뭐랄까 끌려간다고 할까,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인당수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이라든가 정신적인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운명을 개척을 하는 거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1차적인 의미하고 그 2차적인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학이 좀 어렵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87쪽에 다시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셋째 줄에 표층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적선지가 필류여경.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쓰세요. 이게 명심보감이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 선을 쌓는 집은 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안 되신 분 써놓으세요. 선을 쌓는 집은 남은 경사가 있고, 저각지가 뭐 있어요? 악을 쌓는 집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해가시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복이 돌아오고, 내가 나쁜 일 많이 하면 화가 나한테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말 하자면. 그렇죠? 그걸 적선지가 필류여경, 저각지가 필류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 이게 다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명주 보월빙이 88쪽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뭐 100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5책. 그러니까 요즘의 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니까, 옛날에는.
기본이 막 100권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 보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같은 거 있죠. 첫째, 나와 타자와의 관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현실주의적인 삶과 초월주의적 삶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지상세계와 별개 공간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천자와 제후, 충신과 간신. 다 이거는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처첩, 아버지, 아들,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니까 이런 대칭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선 작가는 거기 좀 밑을 좀 칠까요? 작가는 거기 있죠. 우선 다음에 작가는 엄격하고 완강한 주자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종적인 질서유를 강조한다. 주종, 주인과 따르는 사람이지 주종. 주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남성의 사회적 영달과 혼사. 이 영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영달. 영달이라는 게 혼사 성취. 근데 이제 혼사 성취인데 이게 고전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혼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그걸 혼사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혼사 장애. 이제 뒤에 가면 좀 나올 거예요. 혼사를 하려고 하면 꼭 뭔 일이 생겨. 91쪽을 한번 볼까요? 2.2에 낙선제본 소설의 혼사 장애 주치라고 나왔죠? 나오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혼사를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생기는 거. 그걸 이제 이 전문적인 용어로 혼사 장애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89쪽. 그래서 이미 있어온 국가와 사회체제의 당위성 강조, 성인의 가르침, 도덕적 규범을 준행하는, 그러니까 준행한다는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르는 삶. 준행하는 어려우시면 따르는.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 그게 천정배필이에요. 혼사 성취. 지금 89쪽 보고 있어요. 셋째 줄에 넷째 천정배필. 다섯째는 천위와 천리에 순종을 하는 그런 이야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세요. 하늘이 정해놓은 숙명을 거역하지 않는 삶. 이것도 명심보감이 나오는 말이에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이해가십니까? 순천자.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자는 존재하고,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슬리는 자는 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장자에 보면,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학경수장 단지직구. 이거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자 쓰려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고 그것을 자르면 단지직구. 그것을 자르면 슬퍼한다. 그러냐? 그럼 학의 다리가 길잖아요. 학의 다리가 길으니까 너무 짧다고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뱀이 이렇게 있는데 뱀이 다리가 없으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여기 뭐 오리다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일단 꼴찌로. 그럼 얘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면 안 된다. 이게 학경 수장 단지직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왕후장상. 왕과 그 왕후, 그 뭡니까? 제후와 뭐 재상과 이런 것들은 상층의 인물 하늘이 되었고 지상의 삶이 끝나면 하늘로 복귀한다. 이게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선민의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택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인간은 좀 내려가다 보면 인명재천 사람의 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따라서 살아야지 그 분수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너의 코트를 잘라라. 근데 뭐에 따라서? 너의 크기에 따라서. according to your size. 내 신체 크기가 뭡니까? 한 36밖에 안 돼, 30밖에 안 되는데 막 36으로 옷을 입는다든가 36인데 30으로 옷을 입는다든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분수에 맞게 살라는 뜻이에요. code according to your size.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하실 때는 여기 지금 막 인용문 같은 것은 안 읽어도 됩니다. 굳이 뭐 읽으시려면 읽으셔도 되는데 인용문까지는 뭐 자세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 90쪽에 종래 학계에서는 낙선제본 소설의 문학사적 위치를 상층 귀족 소설과 평민 소설의 중간층에 정립시켜. 아까 이야기 제가 중간형 소설 기억나요? 중간형 소설. 낙선제본 소설 중에는 낙천둥과 같은 그런 그 작품이 이제 상층 소설과 평민 소설. 그러니까 상층 소설은 뭐예요? 신성 소설이라고 그랬고 평민 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 중간에 위치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선제본 소설의 혼사 장애, 혼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자, 넘겨보세요. 92쪽으로 이제 가보면 92쪽에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아주 똑똑한데 시련에 부딪히는 첫째 줄에 그래서 이제 국가 변란에서 결정적인 역할 이게 다 레퍼토리예요. 우리 바보 온달전에서도 그렇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뭡니까 잘 해가지고 나중에 부마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인정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례적인 죽음으로 일대기를 끝맺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면 분리, 실현, 입공. 입공이란 거는 공을 세움. 입공이란 말 있잖아요. 공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공을 세우는 걸 입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귀환의 구조적 원형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사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서동, 온달. 서동은 마 파는 아이였잖아. 고구마 같이 생긴 거 마 있죠. 마 파는 아이. 근데 선화공주하고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온달도 마찬가지죠. 평강공주와 만나는 이야기죠. 혼사장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92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신랑 후보자는 실종된 공주를 찾아서 실현의 여정에 오르고 공주를 납치한 채 괴물을 지하국, 아까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주를 구해서 부마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93쪽. 93쪽이면 주력이란 건 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에 걸려서 축생. 그러니까 축생은 이제 동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비운의 왕자.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혼사 장애가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달과 평강공주를 토대로 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1, 2, 3, 4, 5. 신랑 후보자가 무명 내지 비천한 신분이에요. 신부 후보자는 모두 왕의 딸이에요. 혼사 예징에 의해 신부가 추방당해. 그러니까 혼사 예징이라는 것은 나 온달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혼사 예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부의 지도로 공물을 얻게 되고 또 신랑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하고 혼사가 인정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소설의 특징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94쪽. 혼사 장애 물의 형태적 특징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이 혼사 장애는 유형이 또 있는데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형, 발전형, 복합형.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형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어떤 형태겠고 발전형은 기본형보다 플러스 알파가 좀 되겠죠. 좀 더. 이 복합형은 갈등 요인 사건인지 이건 좀 더 복합적이니까 갈등 요인 사건 플러스 혼사적인 갈등 이게 나오는데요. 복합형. 아시겠죠? 기본형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랄까 썸머리한 거 이런 거고 발전형은 썸머리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복합형은 갈등 요인 사건 플러스 혼사장의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94쪽에 보면 이제 저기 혼사장애물의 형태적 특징 그 밑에 있죠.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로 말미암아 보류되거나 일시적인 타국을 초래하고 가진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극복함으로써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애 유발, 분류와 시련, 귀환과 혼사 확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의 작품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들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시련이 혼사장애라는 단일 조건으로 유발될 뿐 아니라 시련과 순환 과정도 일회적이에요. 한 번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거죠.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형은 거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거 있죠. 가난한 선비의 후손 태어나고 양친이 돌아가자 부하가 돼. 그 다음에 지인지감 또 나오죠. 이게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예요. 승상에 이게 남자 장인어른이 알아본다고 그랬잖아. 사위가 돼. 근데 처가 건속이 구박. 또 장인 양승이 죽어요. 그러니까 학대 못 이겨 출가해요. 또 산속에서 방황하다가 의탁해서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제 이제 구조자가 나오는 것이고 6번에 과거에 급제하고 변방 외적의 별난을 평정하고 10년 만에 이제 귀환해. 부부 제압, 혼사 확인, 부귀영화, 백세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인지감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같은 계통, 동계라는 것은 같은 계통이에요. 소대성전과 신유곡전이 있다. 그게 이제 같은 계통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다른 유형으로 양산백전, 유문성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낙성 비룡 기의 작품에서 영웅의 잠재적 비범성을 깨뜨려보는 지인지감, 사람을 알아보는 눈. 지인지감이 모르면 좀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지인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산백전도 여기 보시면 96쪽에 남녀 주인공 삼백과 영태가 신약이 탄생하고 삼백이 남자 복장한 영태를 운양사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고 수학하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이런 작품이 여러분 그 현대 그 드라마에서 쓴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커피 프린스 이루전이에요. 공유 나오고 윤은혜 나왔던 건데 이거 모르세요? 이게 남장 여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성균관 스탠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장 여자, 남자 복장하는 여자 이야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게 더 그런 게 더 재밌죠.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여장 남자는 잘 안 나와요. 그 이야기들이. 근데 여장 남자도 나오긴 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앤 버터플라이 영화가 있어. 나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정말 데이비드 황의 작품인데 여장 남자 이야기거든요. 앤 버터플라이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그러다가 영태가 부친의 강압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뒤늦게 사실난 삼백이 상사병으로 죽게 되고 영태가 왕래하는 길목에 묻히고 영태가 삼백의 무덤에 뛰어들고 양인이 저승세계로 가서 천재로부터 후생연분, 전생에 같이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월궁에 무지개가 일어나 무덤에 박혀서 재생 귀환해서 혼사를 치르고 정말 황당무계하죠. 삼백이 장원급제에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80년을 함께 살고 또 승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애정 성취가 문제가 되는데 용납하지 않는 봉건적 폐쇄사의 기존 관습이 장애의 요인이죠.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봉건적인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쪽을 보시면 97쪽을 보세요. 거기 세 번째 단락 정도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 97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사자 간의 자의적인 애정 성취를 테마로 하고 있는 점에서 춘향전, 채봉, 감별고 이거는 채봉이 이별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건 채봉감이 아니라 채봉, 감별고 이렇게 읽어야죠.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똑같이 잘못 읽으면 여기서 끊는 거예요. 채봉, 감별곡이죠. 그래서 미학적 근거에서 초월주의. 근데 채봉, 감별곡과 춘향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응? 춘향전은 춘향이 원래 태기의 딸이죠.
근데 이 채봉감별곡은 그 여자 주인공이 양반가의 교수예요, 교수. 근데 집안이 되게 이제 갑자기 몰락하는 바람에 기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성취적지, 기속적지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애초에 다른 건데 이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금독전. 여러분 금독 할 때 독이 뭔지 아세요? 금독. 독. 송아지. 금독전이라고 하지. 금송아지. 너희 집 금송아지 있지 그러잖아요. 그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누구를 뒀고 산속에 버렸죠. 짐승의 보호 등남을 하자 뭐 나오죠. 죽지 않고 외양간에 버리니까 소가 왕자를 삼켜서 황금비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게 금독입니다. 이게 여기 소자 쓰인 거 보이시죠? 한자에 보면 이 송아지 독자예요. 그래서 국왕의 총애를 받자 죽이려고 하고 위기를 보면 금송아지는 가는보살의 도움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이웃 우정국으로 도주하고 우정국 공주가 귀한 꿈을 얻고 금송아지와 결혼하려고 하고 또 우정국 왕이 크게 노해서 추방해서 금송아지와 함께 산속에서 초막생활하며 고행을 겪는다. 금송아지가 선관의 도움으로 허물을 벗고 이게 또 재밌죠. 보통 박시전에서는 박씨가 되게 못생긴 여자를 낳았잖아요. 나중에 허물을 벗고 미인으로 바뀌는데 기남자로 변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몽을 얻고 금송아지 법을 초빙해서 왕위에 등극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이라든가 또 방울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신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변신 모티프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 아시죠? 독일의 소설. 이 카프카의 변신이 그거잖아요. 주인공이 막 갑자기 이런 뭡니까 아주 곤충 같은 걸로 돼버리는데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막 가족들이 막 여행 가버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카프카의 변신이 약간 인간의 소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98쪽 얘도 이제 주인공이 마법에 걸려 축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축생이라는 건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생. 이런 걸로 변형해서 결혼이라는 통과 제의. 이제 이 통과 제의는 뭐라고 하냐면 라이트 오브 패시지. 영어로 써주세요. 이걸 통과 제의라고 합니다. 라이트 오브 패시지. 자, 이런 것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에서도 결국은 미녀가 야수를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야수가 되게 잘생긴 사람 바뀌고 뭐 이런 거잖아요. 되게 그런 게 대부분의 레파토리의 동양이나 서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보면 이제 작품 여기 지금 춤을 변신 주지가 박시전 나오잖아요. 박시부인전도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해 무릉기 이것도 혼사장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전라도 전주의 뭐 현사 누가 태몽을 꾸고 아들 얻었죠? 유연이에요. 자 15세 장원급제 벼슬로 금이하냐. 그 다음에 채소자 소자는 낭자라는 뜻이 이게 중국어로 샤오지에라고 샤오지. 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이제 아가씨 낭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끌려서 부모의 반대를 설득하고 정혼해요. 결혼 초야에 외정에게 신부가 납치돼요. 납치된 신부 결항 자결에 실패하고 서해 무릉의 백두산 산적촌에 연금되어 고행을 겪다. 유연의 부모가 재혼을 강요하죠. 채소자의 종적을 찾고자 부모 몰래 출가해서 여러 곳을 유랑하며 고행을 겪어요. 유연 금강산 신승의 지시로 백두산에 잠입하고 또 여승으로 변장한 유연 산적촌에서 채소자와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적구를 탈출해서 귀가하고 나중에는 이제 극락세계로 올라가죠. 상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상천. 이때는 이 상자가 오르다는 뜻이에요. 이 상자가 아니에요. 상천. 한자로 좀 써주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상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사 장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98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작품의 혼사 장애 요인은 신부가 괴한에게 납치됨으로써 유발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신부 납치담은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하국 대적 퇴치소라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원정과 서해 무릉기 사이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병렬성이 있다. 그래서 김원전에서는 주인공이 탈갑 변신, 서해 무릉기에서는 장원급제. 둘째, 신불 납치한 존재가 전자에서는 구두괴물. 구두괴물이 뭐냐면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에요. 우리 메두사라고 있죠, 메두사. 그 뱀이 뭐 그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후자에서는 산적 외장으로 굴절되고, 셋째, 신부가 납치 연금된 장소가 전자에서는 지하구, 후자에서는 서해 무릉, 백두산. 넷째, 신부 구출이 전자에서는 초월적인 영웅적인 투쟁, 후자에서는 현실적인 위계와 도주. 그 위계라는 것은 이게 위자가 거짓 위자입니다. 거짓 위자의 개자예요. 위계. 도주. 그 다음에 다섯째는 귀환과 혼사성취 과정에서 전자는 초월적인 용왕의 도움, 후자는 장인의 도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두 작품이. 근데 이제 큰 틀은 비슷하다. 자, 혼사장의 소설의 미학적 가치, 미학적 기저, 기저는 바탕이라고 쓰죠. 바탕으로서 이원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100쪽으로 넘겼어요. 100쪽. 거기 이제 막 위에 있는 건 좀 넘어가고요. 중간 아랫부분부터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국 문학의 미학적 기전 바탕은 초월주의적인가 현실주의적인가? 어떻게 보면 국문학 연구의 출발점일 수도 있고 방법론의 기층, 이건 기층은 바탕이라고 써놓으세요. 기층이 어려우시면 바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국 문학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상반된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주의적인 입장과 그런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뭐 어느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막상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1쪽에 보면 한국 서사문학의 광범위하고 정치한 연구를 통해서 천상 본향, 마덜랜드라고 써놨죠. 마덜랜드.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귀 염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주의 미학. 초월주의라는 것은 좀 더 뭡니까, 신성한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동일,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했고, 또 현실주의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초월주의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게 초월주의하고 현실주의가 어느 한쪽으로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초월주의적인 요소와 현실주의적인 요소가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102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장애 요인의 극복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혼사장애를 유발하는 게 이물, 금독전, 그러니까 금송아지라고 했잖아요. 다른 이상한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치아. 치아라는 게, 여러분, 치아가 뭔지 아세요? 치아. 어리석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네. 추모가 뭐예요? 못생긴 외모. 못생긴 외모라는 뜻이에요. 추모라는 게. 그 다음에 늑혼.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하는 거예요. 늑혼이라는 것은. 우리 늑약이란 말 있잖아요. 을사, 늑약, 이거 늑약. 남복위장. 남자로 이제 변신하는 거. 남자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 이런 것들. 또 매신.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판다는 뜻이에요. 매신. 음욕은 아실 거고. 납치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4쪽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거기 한 네 번째 단락부터 좀 볼게요. 상계, 위에 있는 그 세계에서 하강 내려와요. 지상 실현 죽고 승천, 지상계로 올라가. 지상의 소환을 끝내고 다시 승천. 이런 구조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불어 괴력 난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야기하고 좀 시작했네요. 이 불어 괴력 난신만 좀 이야기하고 보실게요. 이게 원래는 이 앞에 자가 생겼던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일단 쓸 줄 아는데 시간 보는 거예요. 자, 공자가 불어 말하지 않아. 안 왔다. 괴이한 거, 힘쓰는 거, 뭐 차략 같은 거 있죠? 어지러운 거, 귀신,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불어, 괴력, 난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어떤 말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 공자님, 스승님, 조상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조상인데 돌아가신 조상, 살아있는 조상 말고 돌아가신 조상 모시는 것을 조상신이라고 씁니다. 모시는 것을 여쭤봅니다. 공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공자. 산 사람도 잘 모시는 것 힘든데 무슨 죽는 사람 모시는 걸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제자가 공자에게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죽음에 배신이 되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이게 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불어, 괴력, 난신인데 여기 자자를 빼먹은 건지 그냥 안 쓴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자가 있어요. 자, 불어, 괴력, 난신입니다. 네, 지금 50분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